새벽 3시 세상은 고요했지만 한무철의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모텔 302호 오래된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했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힘겹게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오래. 차가운 공기는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다. 방 안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함께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무철은 낡은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은 끝끝내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무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듯 조용히 그의 얼굴을 비췄다. 무철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검정색 서류 가방에 고정돼 있었다. 서류 가방. 규태가 직접 건네준 40억 원이 든 그 가방. 무철은 천천히 몸을 숙여 가방 손잡이를 집었다. 지퍼를 열자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정리된 채 모습을 드러냈다.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찬 가방에서 퍼지는 묵직한 종이 냄새가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는 한 다발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안에 담긴 돈의 무게가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얇은 종이 몇 장처럼 보이지만 그 한 다발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무철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이 돈이면 새 출발이 가능할까? 하지만 곧 이어진 침묵은 마치 그의 질문에 답을 대신해주는 듯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 실패, 배신, 분노,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창밖을 향했다. 홍콩. 그가 계획한 도피처였다. 빚쟁이들의 눈을 피하고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걸린 곳.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정리될까? 아니, 그 전에 정말 떠날 수나 있을까? 무철의 고개가 다시 숙여졌다. 이번에는 옆에 누워있는 아내 미자와 딸 수진을 바라보았다. 미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수진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애들이야 무슨 죄냐? 다 내 잘못인데. 무철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유리창은 안쪽에 습기가 차서 뿌옇게 변해 있었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무철은 무심코 자를 그렸다. 무철의 머리글자. 그 자 안에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삶을 집어넣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또다시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방을 열지 않았다. 그저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혹은 책임처럼. 그렇게 새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무철의 선택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채였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옅은 햇살이 허름한 모텔방 천장에 얼룩처럼 드리워졌다. 무철은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미자와 수진의 얼굴이 지쳐 있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릴 만큼 얇아진 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무철은 아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종이, 서류 뭉치와 두툼한 봉투가 드러났다. 봉투 안에는 다발로 묶인 현금이 들어 있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다 교태 덕분이었다. 그래,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무철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미자야, 일어나봐. 미자는 비몽사몽간 눈을 뜨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직 새벽인데. 우리 오늘 밤 떠나야 해. 뭐라고? 무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홍콩으로. 오늘 밤 배편으로 나가자.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수진이 반쯤 감긴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홍콩?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도 그놈들 빚쟁이들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 어제도 모텔 주변에 이상한 차가 서 있었어.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 미자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곧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돈은? 비행기 표는커녕 밥값도 간신히 내고 있는 우리잖아. 무철은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현금 몽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규태가 도와줬어. 내가 무서워하던 그 돈. 그놈이 사기쳐서 빼돌린 그 일부야. 그걸 되찾은 거야. 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묻혀라. 우리 이 돈으로 도망친다고 끝날까? 홍콩은 그냥 외국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또 하나의 전쟁터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무철은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숨는 게 아니야. 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거긴 아직 내 지인도 있고 예전 거래처도 남아있어. 다시 장사 시작할 수 있어.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겠어요. 아빠, 어디든 아빠가 우리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나도, 엄마도. 그 말에 미자의 눈가가 젖었다. 진짜로, 정말로 우리의 그 지옥 같은 대운 빌딩이랑 그놈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 이젠 달라. 이번엔 진짜로. 내가 우리 가족 지킬 거야. 그날 오후, 무철은 규태를 만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규태는 허름한 미니밴 한 대를 빌려왔고 트렁크엔 간단한 짐과 식량, 그리고 위조된 여권 2세트가 들어있었다. 배는 인천에서 출발해 페리 안에서 이틀 밤 자야 해. 도착지는 마카오지만 거기서 홍콩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 무철은 위조 여권을 받아들며 물었다. 이거 괜찮겠지?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싸움 물릴 생각 없어. 우리 같이 도망치자고 했잖아. 그 말 아직도 유효해. 무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너 없었으면 진짜 끝났어. 헛소리 마.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해가 지고 모텔의 어두운 방 안에서 무철은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다. 수지는 낡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미자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그것도 챙겼다. 밖에서 규태의 미니밴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출발하자. 문을 나서기 전 무철은 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쫓기듯 살아온 나날들. 그러나 오늘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잘 있어라. 대한민국.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단 한 줄기 희망을 쥔 채로 밤 10시 대식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다. 우리 단골 선술집이라 불리는 이곳은 무철과 대식 그리고 규태가 청춘을 함께 보냈던 장소였다. 낡은 간판엔 간신히 불이 들어와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동요 멜로디가 술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대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오른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다 말고는 다시 내려놨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며칠 전 그는 우연히 규태의 통화를 엿듣게 됐다. 40억 중에 3억은 민용이 병원비로 빼돌렸어. 무철이한텐 말 안 했지. 그 녀석은 지금도 홍콩 갈 꿈이나 꾸고 있을걸. 그 한마디가 대식의 뇌리에 박혔다. 무철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경찰에 송치될 상황에서도 딸과 아내를 먼저 챙기며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대식은 곁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규태 역시 그와 함께 성장한 친구였다. 그가 왜 민용이를 언급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민용이는 규태의 조카로 백혈병 투병 중이었다. 병원비는 매달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쌓였고 규태는 이미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대부분 처분한 상태였다.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대식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술 한 잔으로 잊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가만히 침묵한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일도 아니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철아, 나야.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단골 선술집에서 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대식은 한참을 포장마차 앞에서 서성였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포장마차 안은 제법 복잡했지만 무철은 벌써 도착해 창가 구석자리를 잡고 있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채 그는 다소 초췌한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야, 왔냐? 무철이 고개를 돌려 대식을 보고 웃어 보였다. 그 미소엔 피로가 가득했다.
대식은 마주 앉으며 말없이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잔이 채워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첫 잔을 들이켰다. 홍콩, 진짜 갈 거냐? 대식이 물었다. 무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모텔에서 숨죽이며 사는 게 얼마나. 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대식은 잔을 들고 침묵했다. 이 타이밍에 규태가 널 속였어라고 말하는 건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더 미룰 수도 없었다. 무철아. 대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돈 전부 너한테 온 건 아니야. 무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슨 말이야? 대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규태가 민용이 병원비로 일부를 빼돌렸어. 3억 정도. 정적. 포장마차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무철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지금 말해? 나도 오늘 알았어. 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규태한테 말려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 무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다. 그 자식이. 마침내 입으련 무철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 속엔 배신감도 체념도 분노도 있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받았는지 걔는 아냐? 수진이 학교도 못 가. 미자는 집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규태도 나쁜 놈은 아니야. 민용이 병원비가. 알아. 민용이 아픈 거 나도 알지. 근데 왜 나한텐 말을 안 했냐고. 대식은 고개를 숙였다. 무철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마침내 불을 붙였다. 그 연기 사이로 두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식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무철보다 먼저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는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다. 저녁 7시 선술집. 무철과 대식이 마주 앉았다. 무철아, 규태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뭔데? 그 사람이 건물 팔 때 너한테 말 안 한 거. 그거 민용이 병원비 때문이야. 무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식은 규태가 보여준 병원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거 봐. 민용이가 희귀병에 걸렸고 수술비가 3억이 넘는다고 해. 무철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 사람도 그랬어. 네가 계약서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대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철아, 너 지금 홍콩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무철은 놀란 눈으로 대식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규태한테 들었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경찰도 빚쟁이들도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우리 셋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도망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홍제동의 낡은 단골 술집.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 규태는 바닥이 보이는 소주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네 번째 잔을 털어넣고 난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름한 천장을 응시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돼버릴 줄은 몰랐는데. 민용의 병원 진료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던 병원 측의 독촉 전화. 아무리 둘러봐도 돈이 나올 구멍은 없었다. 그러다 무철이 맡긴 대운빌딩 매매 계약금 40억을 손에 쥐게 된 그날. 그는 스스로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 걸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무철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 돈을 손대는 순간부터 나는 친구가 아니었어. 규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무철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자 그의 심장은 불안한 북소리처럼 두근거렸다. 무철아, 나야. 왜? 나. 그 돈 말인데. 민용이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정적. 규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자 무철이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든 내 말 듣고 화낼 힘도 없다. 우리 가족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넌 도와줄 수 있냐? 규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도울게. 무조건 도울게.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 무철, 규태, 대식.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무철의 얼굴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의 그것이었다. 내 상황은 너희도 알잖아. 경찰은 검찰 성치 운운하고
가족은 모텔에서 숨어 지내. 이대로 가면 다 끝장이야.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다. 우선 정만호. 그 자식부터 잡아야 해.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규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예전에 정만호랑 사업자겸 관련 얘기 나는 카톡이 있어. 보고 나면 증거로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CCTV도 확보해보자. 계약서 원본도 찾고. 무철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시간은 많지 않아.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동자 속엔 죄책감, 의리, 절박함,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시작하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무철의 아내 미자와 딸 수지는 서울 근교의 펜션으로 옮겨졌다. 낮은 언덕에 자리한 한적한 곳이었다. 하지만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었다. 그날 밤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엄마, 밖에 누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을 살폈다. 저 멀리 플래시 불빛이 펜션 외벽을 훑고 있었다. 여기야, 저기 사람들 있다. 문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빚쟁이 중 하나. 정로식이었다. 한무철, 당장 안 나오면 문 부신다. 무철은 침착하게 아내에게 손짓했다. 욕실로 들어가. 문 잠그고. 내가 막을게. 문 앞에 선 무철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빚쟁이들이 가족한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그 순간 쨍그랑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돌멩이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미자는 소리를 삼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망할, 경찰이다. 정로식 일행은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쳤고 무철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끝없는 무력감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무철은 그들과 짧은 조사를 주고받았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시네요.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르긴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에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그날 새벽 그는 규태와 대식에게 전화했다. 안 되겠다. 가족을 더 먼 곳으로 옮겨야겠어. 부탁 좀 하자. 알았어. 오늘 밤에 옮기자. 내가 차 준비할게. 무철은 다시 가방을 챙겼다. 40억. 아직 건드리지 않은 그 가방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 돈이 우리 목숨값이 되는 건가? 그는 다짐했다. 이번엔 반드시 되갚겠다고. 사람에게도, 인생에게도. 무철의 가족은 새벽 4시에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안에 있었다. 규태가 운전대를 잡고 대식은 뒷좌석에서 잠든 수진을 담요로 덮어주고 있었다. 미자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응시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규태가 입을 열었다. 이 근처야. 내가 옛날에 알바하던 펜션이었어. 주인도 오래된 지인이라 부탁하면 며칠은 머물 수 있을 거야. 무철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규태야, 진짜로. 됐어. 지금은 그런 말 할 때 아냐. 도착한 곳은 강원도 산골짜기 외딴 민박집. 전기가 간신히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최소한 이곳엔 쫓아올 사람도 찾아올 경찰도 없었다. 아이가 잠에서 깨며 물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무철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이젠 진짜 끝이다. 내가 사람 잘못 본 데가 다 받는 거야.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만호다. 규태가 눈빛을 바꿨다. 무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철아, 참 오래도 숨었네. 이 돈, 그 40억 잘 가지고 있지.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네가 훔친 거야. 정만호는 짧게 웃었다. 그 돈은 내 입금 계좌로 넘어오게 돼 있어. 내 이름으로 된 명의까지 법적으론 깔끔하게 처리됐다고. 넌 이미 사기 혐의 피해자야. 도망 다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무철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너 끝장낼 증거 모으고 있다. 그동안 조용히 있어라. 내가 가서 직접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무철은 혼자 차를 몰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온 무철은 규태와 다시 만났다.
그들은 대운빌딩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이 계약서 여러 조항이 이상해요. 특히 이 부분 무철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무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위조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면 정만호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역전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의 원본 녹취라든가 영상. 그 순간 대식이 불쑥 말했다. CCTV 있어. 그날 루비에서 정만호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너한테 들이미는 장면. 나 봤어. 어디서? 경비 아저씨가 예전 USB에 저장해둔 거 예비로 남겨놨대. 그거 내가 갖고 있어. 규태와 무철은 눈을 마주쳤다.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 다음 달 세 사람은 경비원에게서 USB를 확보했고 그 안엔 선명하게 정만호가 가방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고 무철에게 서명하라며 강요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그러나 정만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무철의 민박집에 의문의 인물이 침입했다. 거칠게 열쇠 구멍을 만지던 자의 움직임. 수지는 화장실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누가 와 있어? 그 아저씨 무서워. 미자는 바로 규태에게 전화했다. 우리 또 도망쳐야 하는 거야. 무철은 경찰에 USB를 제출하며 정만호의 혐의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기자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퍼졌고 일부 언론은 대운빌딩 매매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만호가 움직였다. 경찰은 느닷없이 무철을 다시 체포했다. 허위 증거 제출 혐의라는 영목이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다고요. 그 USB 영상, 메타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받아온 건데. 하지만 누군가 내부에서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경찰 내부에 정만호의 손이 닿은 것이다. 무철은 유치장에서 벽에 기대어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 나라는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내가 이기려 했던 게 어리석은 거였나. 그때 규태가 유치장 면회실로 들어왔다. 눈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무철아, 포기하지 마. 아직 방법이 있어. 아직 없어. 이젠 끝났어. 민용이 병원비도 못 냈는데 나 혼자 싸우다 이렇게 갇혀버렸어. 아니, 대운빌딩 아직 4명이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완전한 이전은 못해. 그리고 나 진짜 마지막 수단 준비했어. 정만호의 비자금 계좌 추적 들어갔어. 무철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살아났다. 뭐라고? 결정적인 증거야. 거기서 40억. 무슨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밝혀내면 끝장이야. 무철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무전소리. 무철, 너 지금 위험해. 정만호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대. 이야기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무철은 과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와 함께 무너질 것인가?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마구마구 써주세요. 무브앤드라마는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다음 회를 상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 안녕.